어머님 조의를 표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분향대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남편의 마지막 발인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인사를 올릴 때 유독 그 남자만이 다르게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슴팍에 달린 작은 이름표를 보니 윤도현 대한건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 회사와 거래하던 분인가 생각했는데 묘하게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고개를 숙일 때 왼쪽 목 뒤로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보였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20해 전 해외에서 실종된 내 아들 성우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설마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윤도현이라는 그 사람이 고개를 들 때까지 나는 숨을 멈추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얼굴,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그가 조의금을 넣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른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습관까지 성우와 똑같았다. 어머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드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세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욱 확신이 들었다. 낮고 차분한 톤,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 성우가 어릴 때 똑같이 말하던 방식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고 그가 맡긴 비누 같으면서도 깔끔한 향수 냄새를 기억해 두었다.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익숙한 향이었다. 실례지만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는 순간 그의 비서가 급히 다가와 죄송합니다. 대표님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만하고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그가 뒤돌아서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 짧은 찰나 그의 눈빛에서 뭔가 동요하는 기색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나를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 말이다. 어머님 안녕히.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나는 끝까지 지켜보았다. 키도 성우와 비슷했고 걷는 걸음걸이마저 낯익었다. 장례식장 로비로 사라지는 그를 보며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0해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아들, 정말 그가 성우일까? 아니면 단순히 닮은 사람을 착각한 걸까? 하지만 목 뒤에 점 3개, 그 삼각형 모양은 절대 착각할 수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특별한 표시였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특이한 모양의 점은 처음 본다고 했을 정도였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남았을 때 나는 그의 명함을 다시 확인했다. 대한건설 윤도현 대표이사,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적혀 있었다. 성우야, 정말 내가 맞니? 빈 장례식장에 내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나를 내려다보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반드시 확인해 보리라. 그가 정말 내 아들인지 끝까지 알아내리라.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 당신이 제 아들이죠?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만약 정말 성우가 맞다면 왜 지금까지 나를 찾지 않았을까? 혹시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20해 전 성우가 사라지던 그날이 떠올랐다. 태풍이 몰아치던 무서운 밤, 해외 출장을 따라간 가족여행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에 모든 게 뒤엉켰다. 정전이 되고 통신이 두절되며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 혼란 속에서 성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흘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현지 경찰도 구조대도 모두 손을 들었을 때 나는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몇 년 동안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며 수소문했다. 그러던 중 지금 20해가 지나 이렇게 나타나다니 가슴이 뛰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나는 윤도현의 명함을 가슴에 꼭 쥐었다. 오늘 밤은 한숨도 못 잘 것 같았고 분명한 건 내일부터 그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정말 그가 성우라면 아니, 혹은 성우가 아니라 해도 이 궁금증은 반드시 풀어야만 한다. 20해 동안 가슴에 묻어둔 아픈 상처를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만약 정말 성우가 맞다면 그 아이는 왜 지금까지 나를 찾지 않았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미친 사람처럼 윤도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부터 신문 기사까지 닥치는 대로 모든 자료를 뒤졌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의 나이였다. 35살 우리 성우가 지금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일 터였다.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다음으로 찾아본 것은 그의 성장 배경이었는데 거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윤도현 고아원에서 자란 후 중학교 무렵 입양되어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최근 몇 해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었다. 특히 입양 시기가 성우가 실종된 바로 그 시기와 거의 일치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나는 혼잣말을 하며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뷰 영상을 찾아 몇 번이고 돌려봤다. 저희 회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분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는 오른손잡이가 분명했지만 물컵을 받을 때는 왼손을 먼저 내미는 습관이 있었고 그것은 성우가 어릴 때 늘 보이던 버릇이었다. 엄마, 나 왼손이 더 편해. 어린 성우가 그렇게 말하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오른손잡이면서도 공을 받거나 뭔가를 집을 때는 항상 왼손부터 쓰던 아이였다. 그런데 윤도현도 똑같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말할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 눈웃음을 지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모습,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는 표정까지 모든 게 성우와 닮아 있었다. 이럴 수가. 나는 영상을 멈추고 옛날 성우 사진을 꺼내 보았다. 5살 때 찍은 사진, 8살 생일 사진, 10살 학예회 사진.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 닮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 코끝이 살짝 올라간 모습, 귀 모양까지도 비슷했다.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부족했다. 20해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까? 게다가 어린아이의 얼굴과 성인의 얼굴을 단순 비교하는 건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장례식 조문록을 뒤져 다시 그의 명함을 확인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모두 메모해두고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대한건설입니다. 밝은 목소리의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윤도현 대표님과 약속을 잡고 싶은데요.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제가 그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어서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김영숙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대표님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예약 없이는 어려워요. 역시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직접 회사를 찾아가 로비에서 기다려보기로 했다. 대한건설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꽤 큰 빌딩이었다. 1층 로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윤도현 대표님, 내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 했는데 내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로비 한쪽으로 나를 안내했다. 성함이 어떻게? 김영숙입니다. 내가 성을 말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 동요하는 기색이 있었다. 김씨. 그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성우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성우요? 흔한 이름이죠.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그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약속 시간이 있어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시 연락드리죠. 그리고는 서둘러 나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놓칠 수 없었다. 잠깐만요. 목 뒤에 점 3개 혹시 있으신가요? 그 순간 그는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몇 초간의 정적 후에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이상한 질문은 그만해 주세요. 차갑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지만 나는 오히려 그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그가 내 말에 반응하는 모습, 당황해하는 표정, 모든 것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내가 간절히 말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뭔가요? 혹시 어릴 때 기억을 잃어버린 적 있나요? 사고나 충격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다. 어떻게? 아니, 그런 건 개인적인 일이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기억을 잃으셨군요. 내가 말하자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다. 어머님은 대체 누구시죠? 왜 제 사적인 일을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동시에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저는 하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나 당신이 내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저도 예전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나는 애매하게 둘러대며 말꼬리를 흐렸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명함을 내밀었다. 정확한 용건이 있으시면 비서에게 연락하세요. 다만 개인적인 질문은 사양합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나는 오늘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확신을 얻었다. 그가 어릴 때 기억을 잃었다는 것, 내 질문에 동요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김씨라는 성에 반응했다는 것. 모든 것이 성우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을 굳혔다.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보였다.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거실 탁자 위에 낯선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는 과거를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그냥 놔두세요. 윤도현의 글씨였다. 그런데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글씨체 어디서 본 것 같았다. 서둘러 성우의 옛날 일기장을 꺼내 비교해 보니 물론 어릴 적 글씨와 지금의 글씨는 많이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회계 모양이나 글자의 균형감은 분명히 닮아 있었다. 특히 시옷을 쓸 때 왼쪽 획을 길게 긋는 습관, 미음을 쓸 때 오른쪽을 살짝 열어 쓰는 버릇까지 똑같았다. 이제 확실해졌어.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정말 성우가 맞다면 왜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걸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까? 편지 내용을 보니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재빨리 서랍 속에 숨겼다. 혹시 윤도현이 직접 찾아온 걸까 하고 두근거리며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 비서실 박미영입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명함을 내밀었다. 대표님께서 어머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요? 내가 놀란 듯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요. 편지에는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고 써놓고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고 하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혼란스러웠지만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동안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대한건설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은 마치 궁궐처럼 넓고 화려했다. 벽면 가득 상장과 인증서가 걸려 있었고 응접실에는 고급 소파와 유리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윤도현이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며 나를 맞았다. 아까 로비에서 보였던 경계심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는 비서에게 차를 주문한 뒤 내 맞은편에 앉았다. 잠깐의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 받아보셨죠? 네. 그런데도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먼저 꺼낸 것은 성우의 사진이었다. 10살 이전까지의 성장 과정을 담은 소중한 사진들, 대학 입학식은 없었지만 그때까지 남아있던 기억의 증거였다. 이 아이가 제 아들 성우예요. 사진을 보여주자 윤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닮았죠? 내가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은 채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두 번째로 꺼낸 것은 성우가 어릴 때 사용하던 왼손용 야구 글러브였다. 이 아이는 오른손잡이였는데도 공을 받을 때는 항상 왼손을 썼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글러브 쪽으로 향했다. 마치 무의식적으로 끼어보고 싶다는 듯 움직였지만 끝내 멈추고 다시 손을 거두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바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마지막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나는 병원 진단서 사본을 꺼냈다. 성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특별한 신체적 특징들이 기록된 문서였다. 왼쪽 목 뒤에 삼각형 모양점 3개, 오른손잡이지만 잔해 우세형으로 왼손 사용이 작고
드문 혈액형 AB형 RH- 특이 알레르기 반응. 내가 읽어내려가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만하세요. 왜요? 본인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세상엔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따라다니죠. 저를 사기꾼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갑자기 나타나 당신이 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믿기는 어렵겠죠. 나는 담담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순간 윤도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요? 네. 재산도, 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확인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깐만요.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그는 통화를 끝내고 나를 향해 미안한 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서. 무슨 일입니까? 제 아들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아드님이 계시는군요. 네, 5살인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서 가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서둘러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추었다. 어머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AB형 RH-인데요. 왜요? 내가 답하자 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아이가 수혈이 필요한데 같은 혈액형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저도 아이를 키워본 부모니까요. 부모 마음을 알지요. 그 말을 듣고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급히 혈액 검사를 했고 다행히 수혈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와 즉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무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때 그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 내게 건넸는데 상대방이 입을 댈 부분을 조심스럽게 피하는 손동작이 눈에 들어왔다. 성우가 어릴 때도 똑같았다. 엄마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는 언제나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세심하게 챙겼던 그 버릇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혹시 내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도현이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나를 향해서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인사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다행이에요. 아이가 무사해서.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집에 가서 찬찬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그때 병실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윤도현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그가 나와서 말했다.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들어간 병실에는 창백하지만 의식이 또렷한 5살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안녕? 내가 말을 건네자 아이가 수줍게 웃으며 물었다. 할머니세요? 응, 할머니야.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어린 성우와 너무 닮아 있었던 것이다.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모습, 앞니가 살짝 튀어나온 모습까지 성우와 똑같았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만약 윤도현이 정말 내 아들이 맞다면 이 아이는 분명 내 손자였다. 그런데 아이 곁에서 그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아이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이혼을 했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걸까? 아빠, 할머니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고 윤도현은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의 집에 가야겠다고.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김영숙님, 혈액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님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나는 긴장한 채 윤도현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담당 교수가 우리를 불렀고 책상 위에 두꺼운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였다. 혈액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AB형 RH- 맞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교수님은 이어 설명을 이어갔다. 교차 반응 검사 결과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HLA 검사에서도 여러 항목이 일치합니다. 윤도현이 물었다. 그럼 수혈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네, 수혈 적합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김영숙님,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이상 소견이라뇨? 내가 당황해 묻자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부정맥이 있으시고 심장 기능이 일반인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당장 생명에 위협을 주는 단계는 아니지만 수술이나 마취에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생체 기증은 권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고 옆에 있던 윤도현은 놀란 듯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그럼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수님은 서면 설명서를 내밀며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에 정리해 두었으니 집에서 차분히 검토하세요라고 덧붙였다. 병원을 나오는 길 윤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한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내가 망설이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국내외 대기자 풀을 총동원해서라도요. 어머님께서 다치시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할 겁니다. 아직 혈연 관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내 안전을 걱정하는 그의 태도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라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며칠 뒤 그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사 기증자가 나타났대요. 정말입니까? 네. 혈액형도 맞고 조건이 모두 일치해서 내일 수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님 덕분입니다. 어머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수술 당일 나는 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흐른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윤도현은 의사에게 깊이 인사한 뒤 곧장 내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회복실에서 아이가 미소를 보이자 윤도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 곁을 지켰다. 아빠, 이제 괜찮아졌어요? 응,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어.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아이를 향한 사랑이 절절히 묻어났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진짜 엄마라고 하는 게 맞아요? 윤도현은 놀라 당황했지만 나는 아이를 안심시키듯 말했다. 아직 확실하진 않단다. 하지만 할머니가 준우 아빠를 많이 사랑한다는 건 분명해.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도 저희 가족이에요. 그 순간 윤도현이 나직하게 내 귀에 속삭였다. 어머님, 집에 와보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오래된 가죽 글러브에서 나던 비누 냄새가 왜 익숙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온 것일까? 그의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다. 만약 그가 정말 성우라면 왜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제 기억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할까? 20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는데 과연 다시 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단정한 단독주택이었다. 현관에는 아이의 작은 신발과 남자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아이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장난감도 잘 정리되어 있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가 차를 끓이는 동안 나는 선반 위에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서 익숙한 비누 냄새가 풍겼다. 성우가 쓰던 야구 글러브에서 늘 나던 그 향기였다. 그 상자가 궁금하시죠? 윤도현이 다가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도 오늘에서야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지금껏 열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가 상자를 열자 오래된 수첩이 나왔다. 입양될 때 입양 부모님이 주셨는데 여기에 제 과거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태풍으로 인한 실종 후 구조, 심한 충격으로 기억상실. 나이 추정 10세. 특징 왼쪽 목 뒤점 3개, 왼손 사용 빈번. 성격 내성적이지만 따뜻함.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모든 기록이 성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럼 정말 내 어머니. 그는 처음으로 나를 어머니라 불렀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 성우입니다. 20해 만에 듣는 그 말에 나는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았다. 성우야, 내 아들.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금세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왔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왜 지금까지 찾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빠, 집에 왔어요.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지자 나는 그제야 병원에서 퇴원한 준우가 돌아온 걸 알아차렸고 고지어 할머니, 할머니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온 아이가 내 품에 와락 안겼다. 준우야, 이제 괜찮니? 하고 묻자 아이는 네.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나았다고 했어요. 라며 해맑게 웃었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손자라니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하고 벅찼다. 어머니, 아직 드릴 말씀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우. 이제는 도연이라고 불러야 할 내 아들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색함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 하나, 그는 내 아들이 맞았다. 저희 공식적으로 친자 검사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친자 검사요? 네, 서로를 위해서도 정확히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우리는 대학병원에서 정밀한 친자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빈 시간들을 메우듯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제가 입양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도연은 거실 서랍에서 또 다른 오래된 수첩을 꺼내왔다. 입양 아버지가 저를 위해 쓰신 일기입니다. 수첩에는 정성스런 글씨로 기록이 빼곡했는데 1993년 8월 15일 태풍 피해 지역에서 의식을 잃은 아이를 구조 병원에서 깨어났으나 심한 충격으로 기억상실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날의 악몽이 다시 살아났다. 태풍이 몰아치던 밤 성우가 사라지던 바로 그날이었다. 이어 왼쪽 목 뒤 작은 점 3개, 오른 손잡이나 왼손 선호, 겁이 많지만 착한 성격, 한국어 능숙하나 이름 가족 기억 없음 같은 특징들이 적혀 있었고 나는 입양 부모님의 세심함과 사랑을 글씨 사이사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해외로 이주할 때 저를 데려가 주셨고 진짜 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조심스레 묻자 도연은 고개를 떨구며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그제야 그가 최근 한국행을 택한 이유가 어렴풋이 이해되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혼자 지내셨어요? 라는 물음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단다. 그래서 더더욱 너를 찾고 싶었나 봐라고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20회를 조금씩 꺼내어 책갈피처럼 맞춰보기 시작했다. 한편 나는 집에서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잠겨있던 서랍을 열게 되었고 그 안에서 남편의 개인 일기장을 발견했다. 2024년 10월 3일 오늘 회사 미팅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대한건설 윤도현 대표를 처음 봤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로 시작하는 기록들. 목 뒤점 3개, 우리 성우와 너무 닮았다. 사진을 자세히 비교해 봤다. 나이, 키, 생김새. 성우가 자랐다면 저럴 것 같다는 문장들이 이어졌고 확실하지 않은 희망으로 영숙이를 다치게 할 수 없어 먼저 확인하겠다는 대목에서 나는 그만 눈물이 솟구쳐 일기를 덮고 말았다. 남편은 혼자서도 끝까지 우리 아이의 흔적을 쫓고 있었고 그의 컵을 몰래 확보해 DNA를 확인하겠다. 정말 성우라면 영숙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운 채 마지막 미팅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여보, 당신이 먼저 알고 있었구나. 그때 마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김영숙님,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99.9%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나는 곧장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가 나왔어. 정말 모자 관계래라고 말했고 잠시 침묵 끝에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이제 정말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그럼 내 아들 성우야. 아니요, 이제는 도연입니다. 윤도연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알겠다, 도연아. 이름을 불러보니 새삼스럽게 실감이 났다. 내 아들이 어른이 되어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내 앞에 서 있다니. 어머니,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준우도 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럴까? 네, 진짜 할머니를 만난 거잖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식탁을 마주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래, 진짜 가족이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기쁨과 함께 묵직한 아쉬움도 올라왔다. 20해라는 시간, 함께하지 못한 공백이 서로의 사이에 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혹시 섭섭하시죠?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고 나는 왜? 라고 되물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어머니 곁에 있지 못했으니까요. 아니야. 너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입양 부모님께 나는 감사할 뿐이야.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잖니.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리고 이제라도 만났잖아.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까, 각자의 삶이 있는데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자연스러울까 하는 생각들이 소리 없이 오갔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제가 나가볼게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자 잠깐의 정적 뒤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아, 나야. 준우 엄마. 도연아, 나야. 준우 엄마. 현관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거실 공기가 단번에 싸늘해졌고 준우는 화들짝 놀라 내 뒤로 숨었다. 엄마가 왔어요? 라고 묻는 아이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당황이 묻어 있었고 현관에서는 도연과 여자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시간은 좋지 않아. 미리 연락했어야지. 준우 수술했다고 들었어. 걱정돼서 온 건데 잠깐 들어가면 안 돼? 준우는 괜찮아졌어. 하지만 지금은 누가 있어? 여자 목소리 들리던데. 점점 날카로워지는 그녀의 목소리 끝에 결국 도연이 거실로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여자는 28쯤 되어 보이는 날씬한 체구의 여인이었다. 진한 화장을 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인사했고 나도 안녕하세요라며 정중히 답했다. 도연이 소연이야. 이분은 준우 할머니셔라고 소개하자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할머니요? 도연 씨 어머니세요? 라고 되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어머,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소연이에요. 준우 엄마고요라고 덧붙이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준우야,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그녀가 다가가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다가갔지만 예전처럼 달려들지는 않았다. 많이 아팠다며?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라고 다정히 말하는 소연에게 준우는 아니에요. 아빠가 옆에 있었고 할머니도 계셨어요 라고 대답하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순간 소연의 얼굴이 굳어지고 할머니가 뭘 해줬는데? 라고 쏘아붙였고 준우가 수혈해 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도연이 차분히 어머님이 같은 혈액형이셔서 도움을 주셨어요. AB형 RH-라는 드문 혈액형이라 가능한 일이었죠 라고 설명하자 소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그럼 정말 친가족이시네요 하고 중얼거렸다. 결국 도연은 친자 검사 결과까지 사실대로 털어놓았고 소연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나를 보았다. 그럼 20해 전에 실종됐던 네, 맞습니다라는 내 대답에 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우야, 엄마랑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지만 아이는 내 팔을 더욱 꼭 끌어안으며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라고 버텼다. 준우야.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갔잖아요 라고 말했고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연은 당황해 도연을 바라봤지만 그는 그저 준우가 어려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라고 중재하려 했을 뿐이었다. 이해해달라고? 나도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소연의 감정은 이미 폭발했고 지금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다 좋아졌다는 거지? 라며 날카롭게 내게 말을 던졌다. 나는 끝내 참지 못하고 그럼 당신은 뭐예요? 아이 엄마라면서 왜 집을 나간 거예요? 준우가 아플 때도 수술실 앞에서 떨고 있을 때도 어디 있었나요? 라고 맞받아쳤다. 저는 20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포기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못 찾았잖아요. 아니요, 찾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잖아요. 우리 둘은 흥분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준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그만해요. 싸우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다. 아이의 울음에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도연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괜찮아. 아무도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달랬지만 준우는 할머니도 가버릴 거예요? 엄마처럼? 이라며 흐느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고 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아니야, 준우야. 할머니는 절대 안 가. 내 곁에 언제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했다.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한다. 할머니가 지킬게. 그 모습을 본 소연은 눈가가 붉어진 채 가방을 들고 일어서더니 저는 가볼게요. 여기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말했고 문을 향해 걸어가다 돌아서서 할머니 잘해주세요. 저보다는 훨씬 잘하실 테니까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에게는 준우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부족했어라고 말하며 마지막 인사를 남긴 뒤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쿵 하고 울리는 소리에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준우는 더는 울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품에 기대 있었다. 할머니, 엄마 다시 올까요? 아이의 물음에 나는 목이 메었지만 모르겠다, 준우야. 하지만 엄마가 오든 안 오든 할머니는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단언했다. 정말이요? 정말이다. 그때 도연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소영과의 일, 그리고 준우에 대한 일입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우리 결혼한 적 없습니다. 준우는 입양한 아이예요라고 털어놓았다. 순간 모든 게 멈춘 듯했고 충격으로 가슴이 얼어붙었다. 입양이라고요? 네. 소연이 미혼모였는데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웠습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저는 준우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곧 깨달았다. 혈연이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이미 나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내 손자처럼 느끼고 있었다. 준우도 눈치챘는지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저 입양아이예요?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라고 묻자 눈물이 솟구쳤다. 물론이지, 준우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은 진짜야. 할머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러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내 목을 끌어안았다. 바로 그 순간 현관에서 또다시 인기척이 들렸고 이번에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다. 현관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겹쳐 들려오자 우리 모두 순간 긴장했고 혹시 소연이 누군가를 데리고 온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치던 찰나 도연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는데 안녕하세요. 준우 병문안 왔어요. 라는 밝은 인사와 함께 3명의 여직원이 들어왔다. 도연은 아 미영아, 수진이, 은정이도 왔구나 하고 반갑게 맞았고 그들은 대표님, 준우 괜찮아졌다고 해서 선물 가져왔어요 라며 아이에게 다정히 말을 건넸다. 준우는 내 무릎에서 일어나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직원들은 정말 많이 나아졌다라며 기뻐했다. 비서 미영이 내 쪽을 보며 어머님도 계시네요 하고 인사하자 나는 안녕하세요라고 답했고 그녀는 어머님 덕분에 준우가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른 직원들도 연이어 인사를 건네며 대표님이 어릴 때 가족을 잃으셨다는 이야기를 회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들 속에서 도연이 평소 얼마나 외로웠을지 혼자 얼마나 버텨왔을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돌아가고 우리 셋만 남자 도연이 준우야. 이제 씻고 자자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할머니도 여기서 주무세요라며 떼를 썼고 나는 할머니는 집에 가서 하고 말끝을 흐리다가 도연이 어머니 괜찮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준우가 아직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도연의 집에서 자게 됐고 준우와 나란히 누워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 어릴 때는 어땠어요? 라는 질문에 정말 착했고 말도 잘 들었지라고 대답하자 준우는 저처럼요? 하고 웃었고 나는 준우보다는 조금 덜하고 장난을 던지며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내 품에서 깊이 잠들자 성우가 이 나이였을 때 내 품에서 곧잘 잠들곤 하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이 따뜻해졌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어오며 어머니 편하게 드세요라고 했고 식사 중 조심스럽게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신지요라고 물었다. 무슨 뜻이니? 하자 그는 함께 사셔도 좋고 아니면 부담 없이 가끔 만나며 천천히 가까워져도 좋다고 했고 나는 그의 삶을 존중하고 싶어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하자 난 어떻게든 좋다고 답했다. 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할머니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갈 거예요. 라고 외쳤고 나는 언제든 와라고 약속하며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며칠 뒤 남편의 서재를 다시 정리하던 나는 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쳐 영숙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성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선물은 없을 텐데라고 적힌 문장을 읽고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말없이 눈을 감았다. 여보, 당신 바람대로 됐어. 성우를 찾았어라고 중얼거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도연과 준우가 환하게 서 있었다. 어머니, 산책 가실래요? 라는 물음에 우리는 가까운 공원으로 나갔다. 준우가 먼저 뛰어가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를 찾은 것을이라는 도연의 질문을 들었다. 왜 후회하겠니? 내 아들을 찾았는데 라고 답하자 그는 하지만 전성우가 아니라 도연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라고 망설였고 나는 걸음을 멈춰 그를 바라보며 이름이 바뀌고 모습이 달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지고 감사합니다. 어머니라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그때 준우가 할머니, 아빠, 저기 빵집이에요. 라고 외치며 달려왔고 작은 동네 빵집 문을 여니 고소한 빵 냄새에 은은한 비누 향이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다. 도연이 출근길마다 여기서 빵을 사 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향을 좋아했죠. 장례식장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왜 익숙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글러브에 밴 비누 냄새와 같았거든요 라고 웃으며 말하자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물리듯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우리는 빵을 사서 벤치에 앉았고 준우가 다음 주 유치원에 가족 속에 시간이 있어요. 할머니 꼭 와주세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말해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나는 약속이라며 그의 손가락을 걸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 때 빵집의 비누향이 다시 스며들었고 도연이 어머니 행복하세요? 라고 묻자 나는 망설임 없이 응, 정말 행복해라고 답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켜갈 이름과 관계는 오늘부터 새로 쓰면 된다는 것. 가족은 피가 아닌 서로를 돌보려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 때로는 늦게 만나고 먼 길을 돌아와도 진심이 있으면 언제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가 내 손을 꼭 잡고 내일도 만날 거죠? 라고 묻자 물론이지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라고 말했고 아이의 환한 웃음은 저녁 공기에 오래도록 맑게 울려 퍼졌다. 20회를 돌아온 끝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잃어도 사랑은 잃지 않으면 다시 이어진다는 거요. 가족은 혈연으로만 묶이는 이름이 아니라 서로를 기다려주고 돌보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이름과 길을 걸었지만 오늘 같은 약속과 작은 배려가 모여 내일의 가족을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때를 잃지 않습니다.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